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오랜만이죠. 이번 회담이 한일 관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 4시부터 당원들과 실시간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 문제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당원과의 대화했는데요. 이 사법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한 행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관련 화면 준비했습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은 정해진 목표를 제거할 때까지 사냥을 멈추지 않는 윤석열 검찰의 강압 수사가 원인입니다. 고인이랑 마지막으로 연락 주신 거 요구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현실적 방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실무적으로. 다 남 올라를 한다는 게 저 국장님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다. 사법 리스크가 요것만 벗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 지금 줄줄이 대기에 있고. 네, 민주당에 설치된 당원존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사법 리스크도 있고요. 측근의 죽음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데, 자, 이승 변호사, 좀 이 대표가 오늘 그 당원과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마 이제 이런 뭐 죽음의 그림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비명계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비명계를 향해서 말은 할 수 없지만 당원들과의 소통 과정 속에서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당원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또 자신에 대한 지지도 또 회복하고 또한 비명계들과의 어떤 소통의 창구까지도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게 비단 당원들도 고민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자신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 과정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의 이 당원과의 대화 내용은 조금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이 간담회도 가지고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여전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일종의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판에 나섰는데요. 경기지사 시절에 이 초대 비서실장이었죠. 전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 오늘 무슨 말을 했냐면요. 저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숨진 전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송권 본부장님,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상황은 좀 다르죠. 네.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법원에서 했던 이야기, 검찰에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언론과 했던 이야기를 지금 바꾼 겁니다. 바꿔서 그 바꾼 계기가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김문기 씨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내가 지은 죄까지만 죄값을 받고 싶다. 네네. 근데 본인에게 책임 전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그 전모 씨도 극단적 선택한 전모 씨도 마지막 그 지금 전해지는 뉴스 내용에는 그런 예.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네. 본인 책임인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예.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유동규 씨가 해석을 할 때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검찰 수사 때문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앞뒤 맥락을 보면은 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표 본인인데 나는 주어진 일, 그러면 주어진 일을 맡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성남시장이겠죠.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그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의미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 특히 그 정진상 씨하고 같이 네이버에 40억 원을 요구하는 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성남시장의 지시로 했다고 하는데 그때 정진상 씨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때 그 부분 네이버 내부 문건을 검찰에서 제시를 했을 때 정진상이 그랬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정진상 씨 선에서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진상 씨와 이 전모 씨가 같이 그 일을 했다면은 아니 그런 일은 그 지시를 한 이재명 대표 책임인데 왜 그걸 내가 수사료 받아야 되냐 이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밑에 하위 직원들에게 미루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바꾼 것이고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전모 씨도 그 이야기죠. 자, 오늘 유 전 본부장은요,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 진술을 바꾼 건 거짓으로 얘기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이재명 대표의 행동 이런 걸 보면서 의심이 강해졌다. 이 때문에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심경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비서실장 분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도 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떤? 뭐냐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요구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제가 이제 뭐 변명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냐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받아야 될 거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내고 같이 한 분들은 다 나 몰라를 한다는 게 국장님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옆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측근들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측근들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전모 국장의 입장,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남 변호사, 이 뭐 심경 변화라든지 뭐 정 국장의 극단적인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이 대표에게 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하는 바로는 지금 책임을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데 책임을 지고 있는 거고 결국은 전 본부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유서에서 이제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서에서는 억울하다 약간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서에서 나와 있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행정적인 직원인데 내가 왜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고 왜 내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정치를 이재명 대표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도 나와 결국 같은 얘기다. 그 얘기는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같다.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 앞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 제발 남의 핑계 좀 대지 말고 본인 책임부터 이야기하라 그랬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자체장이 너무 무리하고 편법 같은 걸 요구하면은 이거 뭐 눈밖에 벗어날 수도 없고 굉장히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거 끙끙끙끙 앓으시다가 공무원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유서에 담긴 내용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아니 너무 가슴 아픈데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분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검찰의 좀 강도 높은 수사 때문이다. 제발 남의 핑계 좀 대지 마시고 본인 책임부터 얘기하시라고 했어요. 네. 자, 유 전 본부장의 이야기, 박 전 비서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상당히 언론 플레이에 좀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본인과 이재명 대표 간에 있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에도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취재를 하는 기자들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굳이 유동규 본부장이 어떤 마치 정치인처럼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져라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다른 시각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본인 역시도 범죄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발언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적대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러내면서 본인이 발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신뢰성 있게 다가올 것인가도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 의원님은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비서실장 전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이재명 때문이냐,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서 첫 문장이 뭘로 시작되죠? 이재명 대표는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 희생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자신의 죽음의 원인이 바로 이재명의 정치에 있다라고 아니 저거 정상적인 국어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아전인수를 해갖고 검찰이 살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본인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게 이 민주당의 반세기 넘는 민주당 기본 프레임이 있습니다. 민주 대 반민주라고 하는 그 기본 프레임을 가지고 민주당이 50년 이상 정치를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그 프레임이 저는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의 저런 비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네. 무슨 민주고 반민주고 그런 걸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인간 그 윤영찬 의원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 아니겠느냐. 이 사람과 인간의 문제로 지금 접근하고 당내에서조차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주 대 반민주라고 하는 반세기 넘게 작동해온 이 프레임이 저는 인간 대 비인간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유 전 본부장의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지난번에 11일이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모국장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한 유족이 한국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 보도가 나갔는데요. 자신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딱 한마디만 할게요.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뭘 위한 정치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자, 송구모 부장님, 이 대표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것이 그날 발인 날도 그 보안 검색을 하고 상당히 보안에 설치해서 기자를 접근을 못했는데 그 한국일보 기자가 유족 그 밖으로 나온 유족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할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십니까라는 말을 하더라는데 이것은 그 이재명 그 대표를 향한 그 전모 씨의 유족 그러니까 유서 첫 장에 나온 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첫 장에서 이재명 대표님에게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대표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의 희생이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 그런데 왜 처음에는 그 첫 줄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다 보도가 되는 것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으니 모든 걸 다 파악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숙한 부분, 그러니까 예. 김용 전진상치가 아는 그런 부분까지 모른다고 해도 모든 일정 같은 것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때도 그렇고 모든 걸 정치적 야망에 다 맞춘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어떤 뭐 행정을 하는 것, 특히 검찰 기소장에 나온 이야기지만 검찰 예. 조장이지만 어떤 인허가 장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시정농단을 했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첫 문장이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네. 또 이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것도 다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예.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이 과거에 같이 본인이 데리고 일했던 참모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모든 그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네. 정치를 내려놔야 된다. 그 차원에서 유가족도 아마 그것을 더 그 해석을 하는 그 네. 단계에서 그런 뭐 정치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유족들이 이 대표에게 힘내시고 억울한 죽음 없도록 잘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한 친척이라는 분은 이 대표 오지 말라고 해도 안 올 사람 아니고 일 키우기보단 조문 받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의견을 모았다는 거고요. 응원을 전한 건 아니고 애석하지만 이 감사 인사를 어렵게 왔으니까 좀 감사 인사 표한 정도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 조문을 놓고도 이 생각들이 좀 다르고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망인은 굉장히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어떤 활동들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를 내려놓으라 이 말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내려놓으면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좀 정결될 수 있지 않을까, 무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저는 이제 검찰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서 물러났을 때 정말 이제 검찰 수사가 무뎌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반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물러났다 할지라도 또 다른 희생들은 있을 수 있어요. 검찰 수사가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인의 걱정 또 유족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보자면 검찰 수사의 원망도 굉장히 많이 클 수 있거든요. 유서 6장 중에 한 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지만 나머지 장 중에 상당 부분은 검찰의 수사가 조작됐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충분히 억울했을 수 있고 이재명 대표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다. 이런 압박감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의 검찰 수사를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고 해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유동규 본부장이 굉장히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자신과 같은 입장이다라고 하는데 자신은 428억 뇌물 약속을 한 사람이고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자백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전 비서실장이 억울하게 죽었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신과 같은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고 아예 이런 발언들은 사과해야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 전 본부장 자신이 죄를 지은 건 안다. 그만큼 뭐 처벌받겠다 이야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경중이 어떠냐는 건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것 같고요. 자, 유족들도 뭐 여러 명이 있다. 이게 민주당 쪽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일부 유족들의 이야기겠죠. 벌써 몇 명째냐. 본인도 주변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분도 있고 또 시키니까 하지 고인이 그럴 사람이냐.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하면서 한 고교동창은 검찰이 조작 수사하니까 압박을 느끼지 않았겠냐 이런 말을 또 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 유족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다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보도를 보면 유족 측이 처음에 거부했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안 올 사람이 아니어서 버틸 수 없어서 조문을 받아들인 거다. 보통 장례를 하면 갓 유족이라고 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 이제 취재 상황에서 나온 얘기들이 아닌가. 네. 그 빈소가 공개가 안 됐습니다. 기자들에게는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디 두 마디 들으면서 취재를 했던 내용이 이제 하나둘 보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민주당 쪽 이야기는 이제 같이 있던 대변인이 전한 건데 서로 좀 뭐가 핀트가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최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유족들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반박을 하려는 건 아니고 유족들 입장 같은 경우는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자면은 왜 우리 가족을 모른다고 하느냐. 예를 들면 알고 모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첫 번째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그 재판 중에 하나가 허위사실에 의한 지금 법조의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의 가족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을 반박하거나 아니면 부인하는 것에 대한 감정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그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법적인 책임이 아니고요. 도의적인 책임을 해야 되나요? 야당 대표라고 한다면은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야당 대표로서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유가족들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전모 씨가 그 검찰에도 한번 조사를 받고 경찰 조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서. 지금 하나씩 취재가 된 게 나오고 있지만 유서 6장 전문은 유가족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유서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조금 전에 그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조작 부분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은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서운함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것을 유가족들의 반응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발인 전날 가서 1시에 가서 7시가 넘을 때까지 대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대기를 하다가 조문을 했는데 6시간 이상을 한 7시간 가까이 대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은 이 부검 문제, 부검 영장 이런 문제 때문에 7시간을 대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7시간 대기를 했다는 거는 좀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 유족들이 조문을 오지 말라고 했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유족들이 이재명 대표를 정말 조문해서 뭐 격려 응원을 하고 막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조문을 받았는지 이 부분은 유족들이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서운함을 느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 검찰 수사 때문에 한 건지 이건 유족이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그 반응이 중요한 거죠. 자, 본인이 하지 않아야 할 선택을 한 거는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하나만 가지고 그 이유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다만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변호인 없이 혼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 영상 녹화도 해줬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보도도 많이 나갔죠. 경기지사, 초대 경기지사, 그러니까 경기지사 할 때 초대 비서실장으로 있었고 이 성남시에서부터 쭉 같이 했던 사람이니까 최측근이라고 불려지는데 이런 사람이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변호인도 막상 한 명 없이 나왔다? 좀 의아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근데 가족들 입장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섭섭함이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추론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의 뭐 빈소 조문을 조금 꺼려했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준 비서관 보실 땐 어때요, 이게? 근데 뭐 조문을 꺼려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유가족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좀 나눠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족들 입장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그 유서에 적힌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압박감을 느꼈고 그런 부분을 주변에 호소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당연히 이제 그 돌아가신 공무원분께서는 상당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 역시도 물론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사실은 취소를 하고 7시간 동안 기다려서 이제 조문을 갔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검찰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변호인 없이 와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영상 녹화를 본인이 요청을 해서 했다라는 거는 그 조사를 받는 대상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좀 행사하려고 했던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무원분께서도 평생을 이제 사실은 뭐 정치인이나 정치권 관계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횟수나 방식과 상관없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많은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라고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숨진 그 전모 씨가요, 1959년생이에요. 근데 1978년에 구급 공무원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9살 때. 근데 이분이 보니까 나중에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나왔는데 아마도 주경야독을 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런데 2017년에 지방 그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최초로 3급 부의사관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그러면 1959년생이면 공무원 정년이 어떻게 됩니까? 2019년이에요. 그러면 마무리를 잘 하면 되는데 이분이 1년 당겨서 명퇴를 합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2018년에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에 가요. 이게요, 직업공무원, 이 늘공들에게는요 굉장히 이런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정진상, 김용 이런 그 측근들이 이 전모 씨를 좀 소외를 시키고 일부 이제 보도에 따르면 왕따를 시켰다. GH 시절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유서 그 마지막 부분 보면요. 이재명 대표에게 측근들 좀 진정성 있게 인간성 좀 길러달라. 뭐 이런 또 주문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인간성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측근들에 대해서도 그 서운함이 있었구나. 이재명 본인뿐만 아니라 측근이라면은 공인된 측근은 정진상과 김영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로 명백한 유족의 그 유서부터 시작하고 유족의 뜻이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 모친 그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7시간이나 유족이 조문을 거부하는데 7시간이나 버티고 있으면서 끝끝내 유족의 뜻을 꺾고 그거를 그 조문을 했다? 이것 역시도 비인간적이다라는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대목이죠. 예, 자 고인이 공무원 지역 공무원 정년 전에 뭐 캠프로 간 거 본인의 선택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문과 관련해서는 뭐 입장들이 서로 엇갈리니까 정확하게 뭐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저희들이 하긴 힘듭니다. 그리고 유서 내용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유족들이 다 전체를 공개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기자들이 하나씩 취재해서 지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문구, 전체적인 맥락 이런 거를 다 알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의미 있는 부분들이 일단 보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뭐 모르겠습니다. 수사당국에서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이걸 뭐 대중에게 공개는 안 하겠지만 판단을 할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살펴보긴 할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다시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대표의 이 뭐 조문을 거부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서로 간의 의견이 좀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모 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발인하는 날 이재명 대표는 대중 집회에 나갔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보여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당원 여러분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그러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화 주제가 아프다, 많이 아프다, 좌표 색출, 청원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단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동지에 대한 그 증오심 이런 걸 최소화해야죠. 총구는 밖으로 행하자.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또 막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자멸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상황이 온다. 좀 말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길게 멀리 봐야 됩니다. 네. 자, 이른바 뭐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그래서 뭐 아주 굉장히 좀 그 강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대표는 이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본인의 심정을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상 본인도 측근이 사망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논란들이 당의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당 강성 지지자들이 자꾸 뭐 비명계를 비판한다거나 또는 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뭐 제명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이고 내부에서 싸움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라든가 외부에서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단일 대우로 가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라라고 공식적으로 당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내부의 어떤 갈등을 봉합하는 요소로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비명계가 됐든 당원이 됐든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언론 지형이라든가 또는 검찰 권력의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방어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내부 집안 싸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래요. 검찰 수사, 특히 특수부 수사가 있었을 때 여러 명이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 여러 명들이 서로에게 하소연도 할 수 있고 나는 잘못이 없다. 왜 너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비판받아야 되나. 이런 얘기들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화 통화를 하면 증거를 인멸한다라고 하고 증인끼리 사건을 조작한다라고 하고 또 만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만나면 또 비밀리에 만났다라고 비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것이 특수부 수사의 현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굉장히 오해가 있고 서로 간에 소통하고 너 힘들다 고생하다 얘기해 주고 싶어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런 어려움들을 현명하게 해소하고 또 이 사법적 리스크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당원들과 소통하고 비명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자, 근데 오늘 소통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 일부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도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 반응 이어서 보시죠. 피눈물이 나요.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제가 그 어머니 그런 말씀하실 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확 엎어버릴 거예요? 대표님도 힘드시면 힘드시더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랑 똑같이. 네, 그것까지 그만해 하시고요. 그게 공민이죠. 참고 또 견디고 감수하고 책임을 지고 그러는 게 저 같은 사람들. 예, 지지층이 아주 울분을 토로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네요. 이 대표는 이제 달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개딸이면 딸인데 어머니라고 합니까? 좀 그런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 방송국에 오면서 예. 쭉 들으면서 왔어요. 네. 들으면서 왔는데 당원 조언이라는 것이 원래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만든 겁니다. 열성 지지층들의 어떤 의견 개진의 장인데 오늘 좀 소통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소통이라기보다 또 다른 결집 아닌가 싶은 것이 한 200명 정도의 그 열성 지지층이 참석을 했고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같이 찬조 출연을 했어요. 네.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지금은 이 당이 단결할 때다. 예. 아무리 세력이 작아도 단결하면 큰 세력을 이길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그 포스터가 나왔던 대로 실적에 포함된 거 이것도 직접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열성 지지층이 반발을 하면서 우리는 참을 수가 없다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재명 그 대표가 어제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4시부터 하겠다고. 예. 4시부터 하겠고 이재명 TV에서 중계를 한다고까지 다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이목이 쏠렸는데 그 자리에서 열성 지지층들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또 쏟아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왜 오늘 시점에 이것을 하느냐. 그 전에 그 문재인 실적 이야기가 나온 것은 한 일주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때 부결 사태에 이어서 지금 비극이 하나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전모 씨 그 극단적 선택. 예. 그런 비극이 일어났으니 다시 한번 이 어떤 당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본인의 그 열성 지지층들을 다독이는 이런 모습이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이 당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이 됐는데 거기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런 열성 지지층의 목소리도 그대로 표출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어떤 결집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것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떤 그 성과를 거뒀는지 모르지만 저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런 말도 했어요. 저는 윤 대통령이 밉지 않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누가 저보고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밉냐 이렇게 말하길래 저는 밉지 않다. 윤석열 그 정권 입장에서는 저를 제거하는 게 제일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쪽이 공격하는 건 또 일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처한 엄중한 현실의 하나로 그냥 인정하는 거죠. 예. 자, 본심일까요?
뭐 본심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뭐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야당 대표로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기현 대표와도 신임 당대표와도 곧 이제 뭐 신임 당대표의 예방이 좀 잡혀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면담 주제도 상당히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뭐 개혁이다 뭐다 이런 주제들은 결국에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정부 차원에서 단순히 행정력으로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본인과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대통령 선거 때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상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당에게 적극적으로 대화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재명 대표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은 여러 차례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그 대화의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전 이번 김기현 당대표,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의 대화에서 좀 유의미한 대화의 창구가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제거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예. 완전히 잘못 해석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는요, 예.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장수해 주기를 바라는.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 쭉 가시라. 그럼 우리가 총선 그렇게 고생 안 하고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정치는 상대평가니까 예. 그래도 우리가 이재명보다는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받겠지. 이런 식의 국민의힘의 한쪽의 정치공학적 사고가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정말 이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은 저 제1야당도 제대로 좀 정상화되고 거듭나고 그 건강한 리더십이 나와서 네. 그 민주당이 이제 그 어떤 재생의 길을 간다면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도 바짝 긴장하고 예. 그야말로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가 누가 덜 못하나 이 게임이었는데 누가 더 잘하나 게임으로 이렇게 좀 생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이재명 대표만의 본인의 그냥 아전인수 해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요, 조응천 의원 같은 분은 선배 대표들은 당이 위기에 처하면 다 물러났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신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리스크 없이 좀 민주당이 정비가 됐으면 한다 이런 취지겠죠. 반면에 정청래 의원은 무슨 소리냐, 지금 사퇴 촉구 목소리는 이제 거의 다 사라진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의견이 갈리죠. 보시죠.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은 물러났고 문재인 대표는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당 지도부란 게 뭡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선배 대표들은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선당 우사하는 정신으로 다 자신을 먼저 버렸죠. 당내에서 지금 비명계 목소리가 좀 커지는데 커지는 건 사실이죠. 아니, 언론에서만 커지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잦아들었어요. 뭐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라 이런 뭐 움직임이 살짝 있었나 봐요. 예. 그런데 이게 별 무소용으로 돼버렸어요. 그건 좀 소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장했던 분들도. 네. 자, 이 변호사 어때요, 지금? 참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민주당을 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저는 국민의힘도 좀 걱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국회가 잘 운영되고 대통령과 국회가 행정부와 국회가 같이 쌍두마차가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 1년여 가까이 만나지도 않잖아요. 대화도 하지 않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향해서 간접살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내일 뭐 하려고 민주당을 예방을 합니까? 이제 여당 대표 된 사람이 야당 대표를 향해서 간접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만나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저는 여당과 대통령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과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향해서 범죄자라고 외치면서 만나지 않고 이재명을 안 만날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야당 대표로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를
입법을 통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법도 개편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야당 대표 물러나라, 야당 대표 물러나라, 야당 대표 물러나라 이것이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의 말이면 이게 무슨 국정을 걱정하고 야당을 걱정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회라든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고 대통령과 여당은 자신들의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자신들은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치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그냥 검찰 수사 지휘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야당 대표, 거대 야당이죠. 거대 야당 대표가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민생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있는데 과연 야당 대표로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재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야당 대표로서 앞으로 향후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걱정을 해준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대 야당이 입법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지 않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되고 나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과연 예를 들면 언론에서 관심이 뭐가 있을까요? 다들 어떠한 재판을 받을 것인가, 어떤 혐의가 있는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 아무리 본인이 얘기를 해도 민생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한 거대 야당에 대한 대표에 대한 지위를 부여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 내부에서도 그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은 이승훈 변호사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뭐 강성 지지층 내지는 뭐 민주당 지지층과 직접 만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명계 의원들 한 20명 가까운 분들이 또 따로 지금 회의를 한다고 하죠.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공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 위원 11명 중에 이제 9명을 비명계 인사로 모셨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구애의 손길을 여러 군데 이제 내밀었는데 이 손을 잡을 것인지 어쩔지 그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것이고 오늘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또 이 대표의 입장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여러 가지 뭐 사면 초과 같은 리스크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를 이겨내려는 이 대표의 움직임도 더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민주당의 상황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신문을 주고받았는데 오늘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김용 측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뭐라 그랬냐면 자신이 변심하게 된 계기가 이른바 가짜 변호사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척하면서 자기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빼서 전해주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나중에는 접견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가짜 변호사 논란을 두고 김 전 부원장 측과 유동규 전 본부장 간에 공방이 오갔다는데 양쪽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선임을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다만 돈을 얼마를 할 거냐 이 정도만 얘기가 되고 선임계도 준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가 선임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검찰의 조사를 받는데 자기가 담당 변호사인데 조사를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면 당연히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건 확인을 해야 되겠죠. 가짜 변호사라고 어떤 명칭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선임이 약속된 건 아니라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난 겁니다. 돈 문제가 있었거든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해결이 돼야 계약가 완전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안 났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안 왔다가 갑자기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자, 변호사를 선임했냐 안 했냐 이 부분부터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선임계는 냈어요. 선임 신고서를 냈는데 돈은 안 줬어요. 그 중간 과정이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임을 해달라 그래서 선임은 해줬는데 사인을 했는데 와서 하는 행동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돈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선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상대 쪽에서는 아니 선임견 했으면 선임한 거지 무슨 소리냐 이런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김용 씨 쪽 변호사들이 왜 저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유동규 씨가 내가 재판에서 진술을 바꾸고 검찰에서 바꾸고 다 하는 이유가 네. 가짜 변호사를 나에게 보냈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가짜 변호사는 아니죠. 변호사 자격증은 있죠.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을 지낸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와서 나에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염탐하러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변심을 한 거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김용식 변호인들은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변심을 한 게 아니고 검찰의 해유에 의해서 한 것 아니냐. 그것을 그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선임계까지 다 내놓고 무슨 이야기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임계를 낸 그 상태가 그것은 일단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고 나중에 변호사에게 줄 수임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동규 씨의 주장이에요. 네. 그런데 김용식 쪽에서는 선임계성 그 자체가 선임을 해놓고 왜 나중에는 본인이 서명을 해놓고 그것을 가짜 변호사라고 하느냐 이 이야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유동규 씨가 가짜 변호사를 나에게 보내서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이것을 그 김용 씨 쪽 변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유 전 본부장이 결정적으로 변심했다, 마음을 바꿨다. 그 계기가 이제 변호사들이 와서는 자신이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오히려 그런 식의 행동을 해서 기만 아니냐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거든요. 뭐 가짜 변호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변호사라서 유 전 본부장이 가짜 변호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입장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경기도 저기 공무원사 와가지고 위에서 왔다고 했는데 높은 분이 내려보내고 이거 걱정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나를 케어해 주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행적들이 전부 다 보면 자기들 방어를 위해서 왔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러 왔다는 개념이 자꾸 들더라고요. 거기서 왔다는 변호사들한테도 내가 차마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스파인지 뭔지 모르잖아. 그치. 보내서 왔다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보내서 왔는지 가끔 가다가 물어보면 또 몰라. 그러니까 진짜 더 수상한 거야. 예. 자,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위해서 뭘 좀 해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정보만 캐더라 이런 취지예요. 이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형식적으로 소개받아서 가면 좀 열심히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서운해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가짜 변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변호사로서 왔는데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 선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선임했다가도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사임하면 되는 것이지 뭐 굳이 이걸 가짜 변호사 운영하면서 좀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한 명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신은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변심을 한 게 아니라 김문기 씨를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해서 화가 나서 변심을 했고 또 가짜 변호사들이 와서 화가 나서 또 변심을 했고 이렇게 자신에 대한 진술 번복에 대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유동규 본부장이 정말 이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마치 저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감정적인 보복적인 감정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의 태도는 사건 관계를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있어서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뭐 유튜브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유동규 씨의 저런 말들이 오히려 유동규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남욱 씨하고 유동규 본부장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욱 씨하고 유동규 본부장은 검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니까 석방돼서 지금 잘 살고 있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진술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의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뭐 유 전 본부장도 한 번 연장이 됐었죠. 구속이 연장이 돼서 거의 1년 있다가 이제 나온 상황이고 김만배 씨는 그 재산 은닉, 그러니까 범죄 수익 은닉 죄가 추가가 돼서 재구속이 된 거고 법원에 영장이 있었다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뭐 검찰이 뭐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여기에 저희 TV조선이 어제 전해드린 게 하나 있어요. 유 전 본부장이 뭐 이른바 가짜 변호사로 지목했던 변호사들
검사를 통해서 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접근하려고 했던 정황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유 전 본부장이 이제 안 만난다고 그랬어요. 이 변호사들을 안 만난다고 그랬더니 A 변호사는 유 씨 아내가 근황을 궁금해한다 그러면서 접견을 요청했고, 또 다른 B 변호사는 학교 동문 검사에게 전화해서 좀 협조를 요청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씨를 안 만나겠다 이렇게 접견을 거부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바 가짜 변호사로 지목됐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만나길 원했을까? 이건 조력을 주기보다는 뭔가 정보를 캐내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게 유 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인에게 이 변호사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변호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보, 과연 내가 뭘 아는지를 캐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이상한 논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얘기는 많아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회사에서 어떠한 횡령과 관련되어서 대표와 직원이 같은 법조계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회사가 2명에 대해서 변호사를 예를 들면 선임을 해주는데, 대표에 대해서 선임에 대해서 더욱더 유지를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직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내 변호사인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정보를 캐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내가 왜 마음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됩니다. 얘기를 하자면, 내가 지금 예전에 나랑 가짜 변호사를 자꾸 찾아와서 나를 의심하고 있어. 그리고 나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어. 나는 형제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버리려고 했어. 그게 다 일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진술이 신빙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김 전 부원장 측은 오늘 유 전 본부장을 신문하면서 진술 번복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근데 유 전 본부장은 내가 번복한 적은 없다. 사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정면 반박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유동규 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서의사실을 얘기하게 된 경위가 검찰의 과도한 면담 시간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니냐. 유동규의 진술 번복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술 번복은 없습니다. 진술이 달라진 거는 뭐냐면, 이제 사실을 말아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계속 신경들이 계속 그동안의 어떤 관성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달리 진술했던 것들을 이제 바로잡아가는 과정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번복이라면 번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번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사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면담에 대해서도 지금 김영 측에서 검찰 면담은 그거예요. 내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검찰이 조사하다가 잠깐 그러면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이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게 사실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런 것들 외에는 별로 다른 게 없었습니다. 다 조사 과정이었습니다. 네. 자, 검찰이 반대 신문에 앞서서 부당한 면담을 한 것처럼 이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 몰아간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양산하지 마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 전 부원장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면담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 아니냐, 회유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하는데, 자, 신지호 의원님, 네. 이 공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공방은요, 사실 그 성동격서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남욱 씨가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정민영 변호사를 통해서 유동규 씨한테 전달을 했고, 유동규 씨가 김용 씨에게 전달하고 개인적으로 쓴 게 좀 일부 액수는 있지만, 네네. 이렇게 8억 원 정도, 6억 원 이렇게 전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는 전달했다, 김용은 안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진실 공방이 이 재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유동규 씨 진술의 신빙성을 뭔가 흠집내고 끄슬리기 위한 하나로서 다른 쪽의 이슈를 가지고 지금 유동규 씨 진술의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신뢰성, 네네, 이런 것들을 흠집내기 위한 지금 전술 아닌가 보여집니다. 박선미 기사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유동규 씨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번복한 적이 없다. 진술을 번복한 적이 없고 사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얘기 중에서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적대적인 감정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향해 날선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행위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뭐 말로는 뭐 특정한 계기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서 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포지션을 선점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 이번에도 보면 검찰과의 과도한 면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사실관계를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어쨌든 검찰에 조금 더 협조적인 진술을 하고 검찰이 원하는 그림의 퍼즐 조각을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사실상 유동규 씨가 조금 더 자신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지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에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고 심지어는 공격까지 하는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법원의 결정이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428억 원 약정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게 과연 누구 돈이냐?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돈이라는 게 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 중에 김만배 씨를 뺀 나머지 사람들의 주장이고 김만배 씨는 입을 닫고 있고 그게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과거 남욱 변호사, 이재명 대표 언급했던 거 한번 보시죠. 조정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그 30%가 이재명 시장 쪽 형들 그 4명 몫이라고 해서 그 지분 이재명일 거라고 하니까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죠? 안 돼요.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됐고 승인이 됐다고.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가 됩니까? 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지요.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고 거기서 무슨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428억의 정체,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수사팀이 바뀌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수사팀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수사팀이 바뀌었어요. 428억도 문재인 정부 때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수사팀이 바뀌면서 428억이 나왔고 그때 그 유동규 씨가 문재인 정부 때는 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느냐 하면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이재명 대표가 그때 유력한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계속 제시를 하니까 그 말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어떤 이재명 대표가 뭐 승인을 했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정진상 씨를 통해서 그 428억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는 그 아직은 검찰 수사 단계지만은 기소장에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동규 씨로서는 말을 그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지킬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본인이 어차피 어떤 이유로든지 이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전에 하지 않았던 못했던 말을 지금 유동규 씨가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그거죠. 그 핵심이 유동규 씨가 왜 바꾸느냐. 검찰은 이재명 그 후보 쪽에서 그 해유를 했다. 그래서 아까 가짜 변호사 2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유동규 씨 쪽에서는 검찰이 해유를 했다. 그래서 검찰은 그게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명의 변호사 이야기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해유 정황으로 제출을 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 게임이지만은 유동규 씨가 바뀐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수사팀이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는 어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검찰에서 당연히 회유했겠죠. 저는 제 생각이고요. 또한 변호사는 그랬을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회유 당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겠죠.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생각되고요. 본질은 사건이다.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변호사가 가짜 변호사냐 아니냐 이것 자체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 428억의 검찰의 고민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했을 때 이 428억 저수지를 영장에 넣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428억이 이재명 대표 것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냥 마땅히 그냥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이거 뭐 정치자금으로 받거나 선거자금으로 받거나 떡값으로 받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본부장 말은 428억이 저수지에 있고 이게 인허가 대가라고 한다면서도 자신이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비료 사업한다고 하면서 32억 원을 받아서 12억 원을 전처라든가 현처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집었는데. 그러면 이상하게 분명히 유동규 본부장은 도구에 불과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예. 돈인데 자신이 더 많이 썼다고 하니까 심지어 정진상 같은 경우는 8년간 한 2억 4천만 원 자신이 조금씩 떡값으로 뇌물로 줬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주군이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검찰은 이 428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것이라고 영장에 넣지 못한 것이고요. 또 하나 검찰의 고민은 곽상도 씨는 50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한 푼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도 무죄가 나왔는데 예.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유죄 만들 수 있겠어요. 또한 녹취록에 곽병철 씨라고 곽상도 씨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50억이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녹취록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검찰의 굉장히 이 대장동 사건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아들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 이런 취지로 법원이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아킬레스건처럼 되어 있는 428억 원 과연 그게 누구 거냐? 그 내용에 따라서 이 뭐 사건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검찰이 어떻게 이 판단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428억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내놓는 건 없습니다. 이제 진술은 있는데 김만배 씨라든지 뭐 정진상 씨라든지 김용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을 바꾸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이 내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확보할지 아니면 못할지 지켜봐야겠죠.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갑니다.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자,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정상 방문 재개된다. 이게 큰 의미죠. 그리고 재밌는 건 긴자 거리에서 또 식사를 뭐 2번이나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경제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정책적 장벽들을 해소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신주 의원님, 네. 아마 일본 통이시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그 관계 구축을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뭐 민주당 측에서 뭐 굴욕외고다 제2의 이완용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그 마구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오늘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미국의 그 워싱턴에 굉장히 유명한 싱크탱크죠. 헤리티지 재단에서 지금의 G7을 한 국가를 더 포함시켜서 G8로 확대 개편을 하는데 그 플러스 1이 한국이 되어야 된다. 네. 그 플러스 1이 한국이 되어야 된다. 예. 이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 우리 한국의 그 대사를 지냈던 그 미국인 대사들이 여러 명이 한결같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헤리티지는요, 보수 계열입니다. 네. 보수 계열이고 공화당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 출신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건의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제 1박 2일 이걸 갔다 오지만 5월에 이제 일본에서 G7 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윤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G8로 들어가는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일본은요, G7 국가 중에 일본이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G10으로 또 이게 확대 개편하자 이런 구상도 있고 그랬는데 그냥 일본은 한국이 거기 끼어드는 거를 원치 않았어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기들만이 그 선진국 클럽에 있기를 원했는데 네. 이런 것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강제 동원에 대한 배상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손을 내민 겁니다. 근데 일본이 여기에 어떻게 화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 정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송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피해 배상 방안을 내놓으니까 반발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하죠. 당연한데 제가 최근에 정부 쪽의 고위 관계자에게 취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것은 물론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고 과거사 정리지만 지금 시점에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알려지지는 않고 보도는 안 되지만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어떤 방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우리 외교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과거사를 일단 하나 정리를 하고 가는 의미가 있지만은 더 크게 보면은 이것은 그 외교의 회복이다. 그동안 잘 안 됐던 외교 회복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일본을 뭐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바이든이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했고 또 G7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 물론 앞으로 일본이 어떤 것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일단 이 분위기는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본 방일이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그때 셔틀 외교를 할 때 그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청와대를 출입했는데 그때 고이즈미 총리와 셔틀 외교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중단돼 버렸기 때문에 서로 양쪽 정상의 대화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거 물꼬를 텄다는 건 저희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뭐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하죠. 그리고 국익에 대해서도 뭐 실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번에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맞았냐. 결국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뭐 미래지향적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일본 측에서 사실 이번에 정상회담 했을 때 과연 사과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저는 좀 궁금한 대목인데, 일단 지금 일본 측에서 그 고위 관계자 발로 나온 이야기를 보면 강제 동원이 없었다, 강제징용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한일이 뭐 동반자처럼 협조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굴종적인 외교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있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일본 측의 뭐 외무상이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본이 당당한 것이 맞냐. 과연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식으로 급하게 서둘러서 그 배상안을 협정한 게 맞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시다 총리가 어떤 말을 할지가 추미애 관심사가 돼 있는 거고요. 국제사회 여론은 한국이 뭐라 그럴까요? 좀 결단을 한 것 같은데 일본이 거기에 호응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데 실제 일본이 어떻게 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많은 분들의 눈길을 끈 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뭐 만찬을 2번 한다 이런 보도가 났어요. 근데 2번이라는 게 이제 뭐 나눠서 이 뭐 2차 또 밥 먹는 건 아닐 테고 조금 뭐 맛보기식으로 하겠죠. 첫 번째는 부부가 같이 하는 뭐 공식적인 만찬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기시다 총리하고 윤 대통령만 뭐 소수의 인원과 같이 가서 도쿄 긴자에 있는 128년 된 전통의 경양식 집이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오므라이스, 지금 보시는 저 오므라이스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윤 대통령이 한번 가봤던 데 같은데 그걸 배려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거기 가보신 분이 계시죠? 신 의원님. 맛보셨어요? 저기가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이제 자기가 오므라이스의 원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오사카에 또 자기가 원조라고 주장하는 집이 또 있습니다. 근데 오므라이스 그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오사카 쪽은 이제 계란으로 지단을 만들어갖고 우리가 아는 오므라이스 완전히 그 두르는 거죠. 근데 요번에 가는 저 긴자에 저기는 좀 계란 볶음밥처럼요. 이게 으깨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 토마토 케첩 뿌리는 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므라이스는 돈가스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이제 일본이 만들어낸 뭐 일본식 서양 요리인데,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경양식집 뭐 이런 게 이제 다 일본식 그 양식이 그 전파돼가고 그런 건데. 근데 또 뭐 일각에서는 뭐 또 윤 대통령 보고 또 입맛까지 친일이냐 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벌써 민주당에서는 어떤 논평이 나왔냐면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지소미아,
강제징용 다 팔아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논평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이제 결사 반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복잡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자, 최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 글쎄요, 저는 이 윤 대통령의 언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래가 단순히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향후의 젊은이들을 위한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MZ세대와. 근데 미래와 관련되어서 일본과 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박성민 전 비서관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굴욕이라고 저는 굴욕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일본에서의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결이 있죠. 우리의 판결을 일본에 가서 바로 집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판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본의 판결에서 우리에게 배상을 해주지 못해서 우리에게는 먼저 우리의 예를 들면 기업에서 배상을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기금을 마련을 해서 배상을 해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은 제대로 된 사과가 없어서 피해자들에게는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 그런 부분 이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한일 관계에서의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식을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이 변호사 보실 때는 법적인 문제 해결이 참 어려워요.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으로 어쨌든 한일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하겠다. 공약을 실천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그런 의사를 가져야 되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전 세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좋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대통령의 성과로 연결될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은 걸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참 받았으면 좋았겠다. 첫째, 일본 기업으로부터 판결문과 같이 배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배상은 한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아니면 한국 정부든 일본 정부든 다 같이 배상을 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역대 정부를 계승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의 역대 정부는 사과를 한 정부도 있지만 아베 정부처럼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군국주의를 오히려 더 강조한 정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받은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받았느냐를 봤을 때 우리 신지호 박사님 말씀처럼 일본 정부가 만약에 한국을 G7으로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또 달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신지호 박사님의 말씀은 헤리티지 재단에서 지지를 한다는 것이지 일본 정부가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 외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다 주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게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외교 관계를 막 급하게 진전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과도기적인 시간을 더 가진 게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에서 얻어낼 것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를 향한 이런 화해다, 협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빛이 바랜 거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요, 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도대체 그럼 뭘 했냐는 거예요. 2018년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구권이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요, 2019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대로 이행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달 후인 6월부터 바뀌어요. 1+1 해갖고 같이 기금 내갖고 그걸로 퉁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문희상 안이 나오고 2021년 초에는요 문 대통령 본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법원 판결대로 집행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뭐 했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좀 비판할 거면 그때 그걸 다 강제 집행해갖고 해치웠으면 되지 왜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갖고 이렇게 문제 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논쟁처럼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윤 대통령의 12년 만에 정상회담 좋은 성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